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가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주를 미래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앞으로 조성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전 선포식 잘 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CES에 가서 만났던 구글 관련자들 도와주시고 엔비디아 또 아마존의 기업들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부 제1차관도 월요일 날 원희룡 장관이 다녀갔기 때문에 오늘은 국토부 1차관이 직접 오셔서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할 건지 설명도 해주시고 자세히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CES뿐만 아니라 광주 이 미래차 국가산단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자동차의 트렌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폭스바겐이다, 우리가 유명한 BMW다 이런 차들도 여전히 당분간에는 계속 되겠지만은 앞으로의 자동차는 소위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라이다, 레이더 또는 AI 또 차세대 배터리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업에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MS,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네. 등등의 회사들이 아마존을 포함해서 소위 전장 산업을 가지고 자동차에 뛰어들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동차 비전 발표회에 전통적으로 보던 자동차 회사 대표들은 오히려 뒷전이고 그런 전장 산업에 앞서 있는 그런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MS 이런 데 분들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는 말씀하시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건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인데 여기가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를 왔을까? 광주를 그것도 그런 생각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오늘 이제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가 직접 오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결국은 광주가 갖는 장점, 완성차를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와 GGM 두 군데를 가지고 있고 또 광주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광주와 같은 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차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고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평 국가 산단의 비전 발표를 하는 자리에 흔쾌히 저희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오신 케이스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우리가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과는 전혀 트렌드가 다른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 전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물론 이미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와 AI라는 정말 기반이 이미 마련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미래차 국가산단을 추진하신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선 광주가 이번에 100만 평의 국가산단이 지정됐는데요. 14년 전에 빅그린 산단, 소위 GGM이 들어가 있는 한평 옆에 있는 빅그린 산단이 조성된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 조성된 국가산단입니다. 기업이 유치되려면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늘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광주가 100만 평이라는 큰 국가산단을 지정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의 근거지를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국가산단 말씀하셨지만
빅그린 산단 같은 경우도 개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정하면서 기간을 한 4년 정도 네. 안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광주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빅그린 산단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 2009년에 지정을 해서 2019년에 조성이 완료돼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산단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린벨트도 풀어야지요. 또 땅 보상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쓰겠다. 그래서 최대 5년, 늦으면 4년 안에 완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건 새로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꿈꾸고 있는 광주로서는 엄청난 기회이고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원희룡 장관이 광주에 직접 왔습니다.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래서 31일 날 이와 관련된 TF를 발족시키겠다. 그러면 그 TF에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가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거에 10년 걸렸던 산업단지를 이제 4년에서 5년가량 압축해서 산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는 하나 더 열린다. 지정받아서 기회이고 빠른 산단의 조성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리고 기회가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님 말씀하실 때 2019년부터 지금 빅그린 산단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사실 빅그린 산단 지금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빅그린 산단은 91% 사실상 빅그린 산단 분양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질 산단에는 추가적으로 완성차도 들어와야 될 거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고 또 미래차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또 실증 테스트 베드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미래를 빨리 시작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빅그린 산단과의 어떤 기대 효과,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빅그린 산단이 있고 그 옆에가 진곡 산단이 있고 그 사이에가 이 지금 100만 평 자동차 산단 이번에 지정받은 산단이 있습니다. 삼각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100만 평 미래차 산단을 두고 빅그린 산단과 진곡 산단과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되어서 그것이 실증 테스트 베드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빅그린 산단의 자동차 기업, 이 새로 또 만들어질 이 100만 평의 미래차 산단, 그리고 진곡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또한 미래 기업들로 탈바꿈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산단이 연계되고 혁신되고 기업이 혁신되고 그를 통해 실증 테스트 베드로 작동해서 정말 이곳이 우리 자동차 미래 자동차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앞서 시장님께서 그 비전 선포식에서 부품 자체 수급률 200%를 신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부품은 타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00만 평 국가 산단에는 소부장 플랫폼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광주에 완성차가 2군데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조립 중심이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광주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00만 평의 미래차 산단에는 소부장 플랫폼도 들어와야 되고 연구기관도 들어와야 될 만큼 이런 연구기관과 소부장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는 부품 조달을 우리가 외부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7년 후 제가 7년 후라고 했던 것은 이 산단이 4년 만에 조성되고 그 이후에 3년 안에 지금보다 약 200%의
소부장 조달을 직접 광주에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오늘 비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100만 평이라는 규모의 다양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올 텐데 그중에 결국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앵커 기업의 중요성들을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앵커 기업이 산업을 집적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의 삼성전자는 한때는 백색 가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금은 컬러 가전, 컬러 가전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 가전, 광주에 있는 삼성 가전은 이 글로벌 가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공장의 허브 역할,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에서 오케이 되면 전 세계로 이렇게 제품이 나가는 이런 사실상 글로벌의 중심이 광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렇듯이 광주의 자동차 산업도 역시 앵커 산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기아차라든가 GGM이 자동차의 미래형의 앵커 산업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형 앵커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앵커 산업이 기업이 유치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간 100만 평을 만든 겁니다. 그 100만 평 속에 여러 가지 R&D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센터라는 이런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람도 인재도 양성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앵커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광주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AI 관련 기업들이 속속 광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 한 지금 100여 군데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자기의 기업의 실증이라든가 기업 개발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앵커 기업이 먼저냐 아니면 공간과 인프라와 사람이 먼저냐 하는 것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100만 평이라는 자동차 미래차 산단을 만드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산단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앵커 기업이 들어선 다음에 그 안을 채울 수 있는지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간은 마련됐고요. 이 공간을 빠르게 조성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광주가 그동안 2개의 완성차와 여러 인증 시험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그린카 진흥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 인증센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증센터로 더 유치되고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센터도 만들어내고 또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공간적으로 열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실증과 인증에 필요한 인프라도 많이 구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자동차의 완성차의 단순 조립 공정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전장 산업이 필요한 것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전장 산업에 뛰어들 지금 구글이 관심 갖는 엔비디아가 관심 갖는 또 많은 AI와 전장 기업들이 관심 갖는 그 기술을 소유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광주에 최근에 이걸 지금은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AI 산업 또는 광산업 이런 것이 막 융합되어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래서 AI 사관학교도 광주에서 하나하나 지금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구체적으로 AI 영재고도 지금
유치키로 결정했고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AI 영재구도 만들고 있고 또 구글과 광주시와 전남대가 함께 구글 인재양성센터와 같은 것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협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와 기업과 전남대와 기업이 함께 협약을 맺어서 실제 실전할 수 있는 인재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간 유치,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이런 것을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광주가 그냥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이 동남아 진출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광주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왔던 것도 사실은 그냥 뭐 초청했으니까 가서 한마디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동남아에 기반을 쌓는데 중요한 허브 역할을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전 세계적인 기업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어떻게든 불러오실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1월 초에 네. CES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구글과 엔비디아 두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그중에 오늘 구글의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시아 태평양 대표하신 분이 직접 오셨어요. 저는 그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도대체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왜 광주에 관심을 가질까? 또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또 하게 되고 그때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광주라는 내수 시장으로 보면 크지 않는 이곳에 왜 올까? 결국 AI와 데이터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은 AI와 데이터로 재편되고 있더라. 그런데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2단계의 AI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단계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속속 기업과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또 스탠퍼드의 유명한 이진영 교수라는 뇌과학자 뇌를 트윈으로 만드는 이런 과학자도 직접 광주에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나서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 광주의 작은 광주에 관심을 갖냐? 바로 AI와 데이터였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적어도 광주에가 국가의 대표 기업인 대표 기관인 국가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가 놓여 있더라. 이제 가동되더라. 이것을 주목한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는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실 못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고용 창출이나 얼마 정도의 이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거냐는 이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100만 평 국가 산단을 통해서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또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늘 추상적이고 연구자의 입장이고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2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GGM이라는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지금 생산직 중심으로 보면 한 600개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자리는 산업이 커지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신산업에 빨리 우리가
신산업을 준비하고 그 신산업을 가면 이런 일자리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기아차 지금 자동차 산업이 광주의 제조업의 46%를 점하고 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전 이것이 광주를 지금 먹여 살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앞으로 여전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차로 전환한다면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동차 산업이 갖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차인 100만 평의 미래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25만 개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전기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랑 전기차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자동차 시장,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미 이제 조금 전에 비전 선포식에서도 제가 직접 PPT를 했습니다마는 2025년 멀지 않는 시간에부터 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의회 결의안이 나오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2017년에 독일의 베를린에 한 7개월 머물 동안에 독일의 연방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도 2030년이 되면 내연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사라지고 생산이 사라지고 사용이 사라지고 점점 미래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수소차로 가는 것이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행사장에서도 기아자동차의 광주 대표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속도의 문제이지 반드시 모든 차는 소위 미래차라고 불리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 상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뭄과 폭우와 기후 위기가 오는데 결국은 그것은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다. 탄소 위기,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아리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광주 전남이야말로 아리백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고장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차의 거점을 만드는 우리 광주의 100만 평 이런 것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소중한 역할이다. 저로서는 시장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래차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미래차는 지금 사실상 전기차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저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러니까 GGM에서 내년부터 캐스퍼도 이제 뭐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준비는 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GGM의 전기차가 일부 라인이 전기차 라인으로 바뀌어서 내년 7, 8월이면 이제 생산은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울산은 전기차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장을 짓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차, 스포티지라든가 산타페 이런 것들이 너무 인기 종목입니다.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 상품을 아직 전기차로 전환시키는데 시킬 생각이 없는 거지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에 지금 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이 산타페라든가 네, 스포티지와 네. 같은 종류의 차가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직 전기차로
전환을 못하고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아자동차는 그렇습니다만 GGM은 내년 7, 8월에 이렇게 전기차로 일부 라인을 변경해서 홀류 생산이라 합니다. 내연기관차도 생산하고 전기차도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올 연말부터 준비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사람도 새로 더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GM은 600여 명이 고용됐습니다만 추가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추가로 인력을 충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차츰차츰 이제 미래차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쪽으로 나가야 될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보면 당연히 내연기관의 이런 지역 부품 기업들이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선 내연기관차 관련된 부품업체 이런 내연기관 관련 기존 기업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즉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차는 어떤 건지를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그쪽으로 전환할 수도 유도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 광주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 기업 5개를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00개사의 부품 기업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일을 저희 광주시가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인프라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품 인증 센터를 만들어내고 유치하는 일도 역시 또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내연기관차에 적합화되어 있는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 기업들이 하나하나 전환해 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또 새로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또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이 구글과의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과의 인재 양성의 하나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해 내야만 그런 기업들이 광주로 오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인재를 쓰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는 가고 싶어도 인재가 없고 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주는 교육의 도시인 만큼 인재 양성의 사다리를 확실히 구축하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게 AI 영재고 이것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AI 영재고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주로 목표로 하고 이제 AI 영재고는 첨단에 있는 지스트의 부설학교로 과기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가 대부분 교육부 소관이고 일부는 한전 공대 같은 경우는 산업부 소관인데 이제 이 AI 영재고는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과학 영재인데 AI에 특화된 영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약 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뽑게 될 거고 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달 말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국무회의로부터 에타 면제를 받고 학교 설립을 위한 이것이 약 한 1,500억 가량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타 면제를 받고 학교를 세우고 내후년부터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스트가 대학원이었지만 학부를 만들고 그 학부 밑에 이제 고등학교부터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포함해서 어린 학생들은 코딩 교육이나 첨단 산업에 적합하도록 더 많은 수업 시간을 배정하자 이것이 제가 교육감하고 선언했던 그 인재 양성 사다리의 한 선언이었고요. 고등학생이나
마이스터고나 이제 AI 학교나 고등학교도 이런 그 인재양성 사다리에 많이 편제해주고, 대학생은 고급형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AI 사관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서부터 위에 일반인까지 첨단 산업, 첨단 인재 양성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이 제가 최근에 광주가 인재 양성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첨단 기업, 인재 양성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나 우려스러운 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는 앞서 말씀의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이나 이런 창원에 비하면 부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품 기업도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앵커 기업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역대 시장님들도 노력해 주셔서 광산업, AI 산업 이런 산업들이 기반이 많이 깔려 있으면서 미래의 오히려 기회는 우리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기회를 잘 살려가 보겠다. 약점도 많지만은 우리에게 강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최대한 키워가 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그 미래차 비전 선포식에 왔던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자리를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광주광역시가 최근 도시 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과 장소에 맞게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시장님, 도시 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광주를 광프리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대구를 가장 덥고 열대가 심하다. 분지형이라 해서 대프리카라고 불렸는데 우리 광주를 이제 광프리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염이나 열대가 가장 심한 곳이 이것 광주입니다.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건축 도심의 건축물, 획일적인 건축물,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30층이라는 기준에 맞는 획일적인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29층까지 병풍처럼 건물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걸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처럼 도시의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디자인 개선 방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국 상하이가 보니까 똑같은 건물은 절대 건축 허가를 안 내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어디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층수는 뭐 제한이 돼 있지만 그 층수에 똑같은 건물들이 광주를 들어서는 어디에서나 같이 보이니까 여기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라진다는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뚱뚱한 사람이 4명이 나란히 있을 같은 키에 4명이 나란히 있을 때보다도 키가 크든 작든 이런 사람이 어울려 있을 때가 훨씬 더 이렇게 공간이 넓어 보이는 느낌하고 같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30층이라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던 기준을 이제는 바람길, 조망길, 숲길, 디자인을 가미해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훨씬 도시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바람길, 뭐 스카이라인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거 지역은 30층 이내,
상업지역은 40층 이내라는 높이 규정이 가장 큰 절대적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발표했던 것은 중심 경관 지역 4군데에서 7군데로 넓혔고, 그곳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 또 넓이, 간격 또는 햇볕, 바람길을 감안해서 높이는 더 높을 수도 있고 네.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핵심 요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렇게 구성이 된다는 저 말씀이시죠? 화면의 왼쪽의 그림은, 시청자께서 보실 때 왼쪽의 그림은 일률적으로 29층, 39층의 일률적인 병풍형 구조 건축물이고요. 네. 오른쪽은 같은 용적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조화롭게 있으면서 디자인도 가미된 바람길과 햇볕길이 열리는, 그래서 더 조화로운 건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광주가 만약 다른 도시처럼 오른쪽,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방향처럼 오른쪽의 모양은 바람길과 통경축이라고 해서 통경축이 확대된, 또 그러다 보면 단지 내에 녹지 공간이 더 넓어지는, 네. 대신 높이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 더. 네. 이번엔 스카이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인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조망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조망권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지금 위의 그림은 29층, 39층으로 갔을 때 가상에서 무등산이 저렇게 일률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옆 건물과 관계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을 적용한다면 조망권도 다채로울 수 있겠다. 건축물의 배치도 더 높은 건물은 조망권을 좀 살려보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산으로 볼 때 산 중심으로 있었던 건물을 왼쪽으로 좀 설치해서 산의 조망권을 세우는, 이런 조망권을 네. 이렇게 좀 해보는 이런 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층수 제한,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나 바람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하는데 이제 통합 심의 활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통합 심의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기간을 짧게 한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또 도시개혁심의,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위원회를 막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심의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볼 수 있는, 나무만 열심히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발표 내용 중에 공동주택의 디자인이 제대로 된다는 사전 협의나 설계 과정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만들 때 제대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에 사전 협의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심의 과정이 한 1년 걸리는데 통합심의를 통해서 건축심의, 또 도시개혁심의, 교통경관 이런 것을 하나의 위원회로 빠르게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나무만 보던 것을 숲을 보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전제는 어떤 거냐면 절대 어떤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도, 사업자들은 기간이 단축돼서 이익이고, 그러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좋은 건축물, 멋진 건축물이 나올 수 있어서 이익이 되고, 그래서 건축 사업자들과 시민들이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기한이 짧아지면서 좋고, 이런 그 통합 심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님은 사업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주에였나요? 그 광주 전남 주택건설협회 정기섭 회장님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게 결국은 건축비가 줄어들고 그게 결국은 그 아파트가 됐든 어디든 그것을 들어가서 사는 실소유주한테도 그만큼의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진 만큼 도움이 크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숲으로 큰 숲을 보면서 하겠다는 건 참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 같아요. 정기섭 회장님이 제가 참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회장님이 관련된 일만 참 잘하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 통합심이라는 것을 일부 시청자들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요. 사업자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합심의는 공동주택 디자인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원회의 어떤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은 참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 그렇게 만들면 우리도 그러면 통합심의를 통해서 짧게 기한을 단축시켜 주겠다. 이런 기브 앤드 테이크, 윈윈하는 그런 일이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절대 좋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방직 1심 방직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제라는 걸 우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거기를 개발하고 싶어한 사람과 우리 시 그리고 시민 밖에 있는 제3자 3자가 모여서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을 몇 층 높이로 어떻게 지을 거냐, 복합 쇼핑몰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걸 열심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의논에서 합의가 끝나면요. 실제로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시개혁,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이런 것을 통합심의로 통해서 짧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시청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을 원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감시하는 여러 시민 제4의 세력들이 합의를 해서 빠른 속도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하는 데가 통합심의이고 사전 심의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께서 저를 믿으시면 전혀 이건 우려할 일도 아니고 또 사업자들도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디자인 부분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심의가 단축된 만큼 꼼꼼하게 이제 검증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려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실 방안이신가요? 우리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공동주택 디자인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공동주택 디자인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행정을 신뢰하지 않아 버리면 어떤 것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인허가 과정에 행정이 신뢰하지 않으면 인허가 과정이 매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결정이 나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전제하에 공동주택 디자인 지원단을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 점은 그래서 전제적으로 광주시청은 공익을 지키는 기관이다. 또 시청 공직자들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전제해 주셔야지 이건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가 보면 해외여행 갈 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러 가잖아요. 네. 가우디가 지어놨던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뭐 공원,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건축물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도 저희가 예양 광주, 문화도시 광주가 그런 건축 도시 광주. 그래서 광주 가면 뭐가 있냐? 광주에 가면 이러이러한 건물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의 기준, 전 세계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지어졌으면 네.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광주에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도대체 언제부터나 눈에 좀 보일까요? 일단 이 제도의 시행은 이번 5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5개 구청장들과 함께 협의도 해왔고요. 또 건축가, 건축사, 건축인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도 충분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건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갈 겁니다마는 당장에 앞서 말씀드린 건 5월부터 시작하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 중에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즉 용적률을 높여주는 일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의견 수렴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키워주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광주가 오늘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주가 새로운 모습, 미래차라는 새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방금도 이야기했던 문화도시 광주의 모습, 건축도시의 광주의 모습도 저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